다음 날 나는 바틀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막힌 벽을 응시하며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왜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아니, 지금 왜? 다음에는 또 무슨... 나는 소리 질렀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나는 바틀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때 그의 눈이 둔탁하게 흐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즉시 떠오른 생각은 바틀비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첫 몇 주 동안 계속 침침한 창 옆에서 유례없는 성실함으로 열심히 복사를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시력이 손상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감격했다.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물론 나는 한동안 필경하는 일을 삼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넌지시 조언하며 이번 기회에 바깥 공기를 쐬며 유익한 운동을 할 것을 권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내 다른 서기들이 모두 자리에 없을 때, 우편으로 급히 발송해야 할 서한이 몇 통이 있어서 도대체 다른 할 일이라고는 없으니 바틀비가 평소 때보다 덜 완고하게 굴며 이 서한들을 우체국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무척 불편하기는 했으나 내가 직접 갔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다. 바틀비의 시력이 좋아졌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틀비에게 물었더니 그는 순순히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필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 뿐이었다. 결국 내가 자꾸만 끈질기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영영 글 쓰는 것은 그만두겠다는 것이었다. 뭐라고? 하고 소리 질렀다. 눈이 완전히 좋아져도, 그 어느 때보다 좋아져도 그래도 필경을 하지 않겠다고? 저는 필경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예전과 다름없이 그는 사무실의 비품처럼 남아 있었다.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훨씬 더 비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무실에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명명백백한 사실은 이제 그는 나에게 하나의 맷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목에 걸기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짊어질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가 불쌍했다. 이 말로 진실을 다 털어놓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가끔씩 마음이 심란해졌다. 만약 바틀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친척이나 친구 이름을 대기만 해준다면 나는 즉시 편지를 써서 이 불쌍한 친구를 어디든 편안한 휴식처로 데려가 줄 것을 당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 천지에 철저히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한 조각의 난파선. 결국 내 자신의 일에 관련된 필요성들이 다른 모든 배려심을 밀쳐내고 득세했다. 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나는 바틀비에게 6일 안에 무조건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거처를 찾기 위한 조치도 취하라고 경고했다. 바틀비가 스스로 이사를 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 조치를 취해도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도 제의했다. 바틀비, 자네가 마침내 내 사무실 일을 그만둘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나가도록 하지 않겠네. 기억하게. 지금 이 시각부터 6일일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을 때 칸막이 뒤를 슬쩍 들여다보았더니 맙소사. 거기에는 바틀비가 있었다. 나는 코트 단추를 채우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천천히 바틀비에게 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때가 됐네. 이 사무실을 그만둬야 하네. 자네에게는 안 됐지만 여기 자네 급료일세. 하지만 자네는 이제 그만둬야 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는 여전히 내게서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나가야만 한다니까. 그는 침묵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의 평소 정직성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다. 나는 셔츠 단추 같은 일에 아주 부주의한 경향이 있었는데 바틀비는 내가 부주의하게 바닥에 떨어뜨린 6펜스나 1실링 동전들을 자주 주워서 나에게 돌려주곤 했다. 그러므로 그 후 일어난 일들은 별난 일들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했다. 바틀비, 내가 자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12달러일세. 여기
32달러네. 나머지 20달러도 자네가 가지게. 받아주겠나? 나는 지폐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바틀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럼 돈을 여기 두겠네. 테이블 위에 있는 문진 아래 돈을 넣어두며 말했다. 그 뒤 모자와 지팡이를 챙겨 들고 문 쪽으로 가다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덧붙여 말했다. 사무실에서 자네 물건을 다 가져간 후에 바틀비, 물론 자네가 문을 잠그겠지. 자네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오늘 다 퇴근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원한다면 자네 열쇠를 매트 밑에 넣어두게. 내일 아침에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니까 잘 가게. 만약 새로 거처가 생긴 후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편지로 소식 전해주게, 바틀비. 잘 가게. 그리고 행운을 비네. 그러나 바틀비는 한마디 대답이 없었다. 폐허가 된 어느 성전의 마지막 기둥처럼 그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이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말없이 홀로 서 있었다. 씁쓸한 기분으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자만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바틀비를 제거하는 데서 보여준 나의 노련한 솜씨에 대해 나는 스스로 몹시 우쭐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련했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냉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틀림없이 그것을 노련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내가 취한 조치에 돋보이는 점은 완벽하게 조용히 치루어졌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천박한 공갈 협박이나 허세 같은 거라곤 전혀 없었으며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틀비에게 거지 같은 짐을 싸서 꺼져버리라고 악을 쓰며 명령을 하거나 분에 겨워 구박을 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 전혀 그런 식이 아니었다. 덜 떨어진 사람들이나 그랬을 법 싶게 바틀비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나는 바틀비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전제한 후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할 말들을 다 했던 것이다. 내가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볼수록 나는 더더욱 그것에 매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잠이 깨었을 때 의심스런 생각이 들었다. 잠자는 동안 어쩐 일인지 내 허영심의 도끼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침에 잠이 깬 바로 직후 이때야말로 인간이 가장 냉정하고 현명해지는 시간 중 하나이다. 내가 취한 조치는 전과 다름없이 현명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문제는 다만 이론상 그랬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바틀비가 떠나야만 한다고 전제한 것은 진실로 멋진 착안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전제는 내 혼자서 한 것이지 바틀비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점은 바틀비가 그만둘 것이라고 내가 전제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바틀비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여부였던 것이다. 바틀비는 전제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따르는 편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 다운타운을 걸어가며 나는 찬반 가능성들을 따져보았다. 한순간 비참한 실패로 판정이 나서 바틀비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내 사무실에 생생하게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그의 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갈팡질팡했다. 브로드웨이와 카날 스트릿이 만나는 모퉁이 지점에 꽤 흥분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작자가 그렇지 않다는 쪽에 돈을 걸겠네. 옆을 지나가자니 이런 말이 들렸다. 그만두지 않는다는 쪽? 좋아. 내가 말했다. 돈을 거시게. 반사적으로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나는 오늘이 선거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내가 어깨 넘어 들은 것은 바틀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내 정신 상태에서 나는 브로드웨이 전체가 나와 함께 흥분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와 함께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걸로 여겼던 것이다. 계속 가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거리의 왁자지껄함에 나의 일시적인 정신 나간 상태가 가려진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 의도했던 대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잠시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분명 바틀비는 가고 없을 것이다.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옳지. 내 처분이 마력을 발휘해 틀림없이 그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떤 비애감이 뒤섞여 들었다. 내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공이 거의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바틀비가 놔두게 되어 있었던 열쇠를 찾으려고 매트 아래를 더듬었다. 그때 뜻하지 않게 내 무릎이 문에 부닥치면서 노크하는 소리를 내자, 거기에 대해 안쪽에서 나에게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바틀비였다.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한순간 나는
오래전 버지니아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오후 여름철, 번개에 맞아 파이프를 입에 문 채 죽고만 남자처럼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열어둔 자기 집 창문에 서 있다가 죽었는데, 꿈 같은 오후를 바라보는 자세로 기대어 서 있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대자 마침내 폭삭 쓰러져 내렸다. 떠나지 않았군. 마침내 중얼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불가사의한 필경사가 나에게 뻗치고 있는 경이로운 마력의 힘에 복종하며 아무리 안달을 부려도 완전히 도망갈 수 없는 그 마력으로 인해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블락 주변을 걷는 동안 이 전대미문에 난처한 상황에서 내가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남자를 실제 완력으로 끌어내는 것도 못할 짓이고, 심한 욕설을 하며 쫓아내는 것도 할 짓이 못 되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바틀비가 나를 짓누르고 등골 오싹한 승리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역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니면 만약 그 어떤 조치도 만사 소용이 없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 그렇다. 예전에는 바틀비가 훗날 떠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이제는 그가 떠났다고 회고적으로 전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가정을 이치에 맞게 실행하려면 아주 서둘러 내 사무실에 들어간 후 전혀 바틀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척하며 바틀비가 마치 허공이라도 되는 척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못 본 척 똑바로 지나가 버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특출한 수준의 급소 찌르기 같아 보일 것이다. 이런 전제의 교리를 적용하는데도 바틀비가 버티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 계획이 성공하리라는 것은 의심스러워만 보였다. 나는 다시 이 문제를 두고 그와 따져보기로 결정했다. 바틀비, 사무실을 들어서면서 꽤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아주 불쾌하네. 부하가 치밀어, 바틀비. 나는 자네를 이렇게 보지 않았네. 나는 자네가 신사적인 사람이고 어떤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도 약간의 힌트만 주면 될 것이라고 상상했네. 간단히 말해서 그러려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속았네. 이런. 나는 진실로 놀라며 덧붙였다. 돈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군. 그 전날 저녁 돈을 남겨두었던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네는 그만둘 건가? 아닌가? 나는 갑작스레 분이 치밀어 그에게 다가가며 따졌다. 저는 법원장님 사무실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는 않다는 말을 약간 강조하며 대답했다. 자네가 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 있는 건가? 방세라도 내고 있는가? 내 세금이라도 내주는가? 아니면 이 사무실이 자네 것인가? 바틀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던 대로 계속 필경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눈은 회복이 됐어? 그러면 오늘 오전에 조그만 문서라도 나를 위해 복사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작은 글씨 몇 줄이라도 대조해 주는 것을 도와줄 건가? 우체국까지 갔다 와줄 건가? 간단히 말해서 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거절이 납득되도록 무슨 일이라도 하겠는가 말일세. 바틀비는 조용히 제 은신처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너무나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에는 바틀비와 나뿐이었다. 나는 불운한 아담스와 그보다 더 불운한 콜트, 이 두 사람만이 콜트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을 때 일어난 비극을 떠올렸다. 아담스에게 극도로 분노한 가련한 콜트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치명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저지른 자 자신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다.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볼 때마다 종종 나는 그런 일이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혹은 개인 주택에서 일어났다면 그렇게 종말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진 사무실에 둘이만 있었다는 상황.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카펫도 깔리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 있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말하자면 인간적인 가정집 분위기가 전혀 없는 그 건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비운의 콜트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더더욱 깊게 빠지도록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원한 맺힌 아담스가 내 마음속에 떠올라 바틀비에 관련된 문제에 참견하며 끼어들 때 나는 그를 움켜잡아 내동쟁이 쳐버렸다. 어떻게? 글쎄, 그저 신성한 금지령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렇게 했을 뿐이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렇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었다. 더 고차원적인 심사숙고는 제쳐놓고라도 자선이란 크나큰 지혜와 분별의 원리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를 갖춘 자에게 훌륭한 보호수단이 되어주는 것이다. 인간은 질투로 인해 그리고 분노, 증오, 이기심,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러 왔지만 아름다운 박애로 인해 극악무도한 살인을 누가 저질렀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럴듯한 동기를 내세울 수 없다면 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모든 인간 존재는 자애와 박애 정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 상황에 접하자 나는 그의 품행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필경사에 대한 나의 과도한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고생을 한 사람이니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 나는 또한 즉시 나 자신을 일에 몰두하도록 애쓰는 동시에 낙심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오전 시간 중 바틀비가 마음이 내킬 만한 시간에 스스로 제 은신처에서 나와 마음을 다잡아 먹은 듯 문 쪽으로 걸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해보려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12시 30분이 지나자 터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잉크 스탠드를 뒤집더니 언제나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니퍼스는 차분하게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되었다. 진저너트는 점심으로 사과를 씹어 먹었다. 그리고 바틀비는 창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심오한 막힌 벽 몽상에 빠진 채 서 있었다. 이런 걸 누가 믿어줄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날 오후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왔다. 또 며칠이 지나는 동안 간혹 여가가 있을 때 나는 에드워즈의 의지론이나 프리스틀리의 숙명론 같은 것을 조금 읽어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들은 건전한 감정을 야기시켜 주었다. 점점 더 나는 이 필경사와 관련해 내가 당면한 이 문제들은 영구적으로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던 것이며 바틀비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나에게 보내신 인간이므로 나처럼 그저 세속적인 한 존재가 깊이를 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 좋다, 바틀비. 네 칸막이 뒤에 있거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너를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겠다.
너는 이 오래된 의자들만큼이나 무해하고도 잡음이 없다. 간단히 말해, 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가장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운명지어진 목적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만족스럽다. 다른 사람들은 보다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타고났는지 모르지만, 바틀비, 내가 이 세상에 타고난 임무, 그것은 자네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자네에게 사무실을 내주는 것이야.